자,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세모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타이틀을 좀 바꿨습니다. 경영정보화.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경영정보 시스템 MIS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모르겠습니다. 30분 이상 걸릴 것 같고 1시간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 세모를 치워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정보화란 말이 사실은 태동되게 된 건 과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등장한 훨씬 그 이후에 정보화란 말이 생겼죠. 그 정보화의 개념을 경영으로 접목시킨다는 것이 이제 경영정보학의 개념인데, 어떻게 그 시작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어떻게 흘러왔던가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번 학기 경영정보학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컴퓨터가 1940년대 중반에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업에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무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였고요. 약 70년도 무렵에 컴퓨터 우리나라에 도입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에 또 대기업 몇 군데. 그러나 정보화의 바람이 막 맹렬하게 불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 또 80년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1970년대 무렵 혹은 80년대 초반이라고 가정을 할까요? 그때 아주 떠들썩했던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산화라는 개념이었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까맣게 할까요? 전산화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어떤 단어가 아주 사람들 귀에 들려왔느냐, 사무자동화라는 용어였습니다. 이 전산화와 사무자동화, 이게 아주 시끌벅글했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그 컴퓨터를 기업 활동에 쓰자는 개념이었거든요. 이 개념부터 출발했다고 가정하고, 이게 굳이 연도로 따진다면 내가 볼 때는 한 1960년대 1970년대 무렵, 1970년도 무렵이라고 하죠. 1970년도 무렵에 이 전산화, 1980년대, 본격적으로는 80년대니까 80년대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고, 하여튼 이 시기에 전산화, 사무자동화라는 용어가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여러분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를 보도록 하죠. 전산화 뭐죠? 컴퓨터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자동화 뭐죠? 컴퓨터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산화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이 컴퓨터를 이제 그들의 경영 활동에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이 전산화는 영어로 말하면요, 사실 영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영어의 전산화라는 개념과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전산화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기업의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인사, 급여, 회계, 재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컴퓨터를 활용하자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관리, 급여 계산, 회계 업무, 재무, 뭐 자재 수급, 재우 관리, 뭐 이런 거, 영업 관리, 고객 관리, 이런 각각의 기업의 활동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 좋겠다. 영어로는 내가 지금 전산화 그러면 컴퓨터라이제이션 이렇게 됐는데, 사실 영어로는 이제 영국식 영어지 뭐 제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도 좋은 겁니다. 효율성이 너무도 높아진 겁니다. 회계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일일이 회계사가 전부 장부에 써가지고 주판 돌리면서 말이죠, 아니면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했던 그 회계보다 회계 정보 시스템, 회계 관리 어카운팅 패키지 같은 걸 이용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도 편리한 겁니다. 뭐 신속 정확한 계산, 컴퓨터학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신속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떴죠. 컴퓨터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계산 부분이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요. 물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쪽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특히 급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를 겁니다만 웨이드에 처음 왔을 때 급여 그 월급날 되면 어떻게 급여를 내가 받았는지 압니까? 물론 LG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월급날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4월 25일이라고 칩시다. 4월 25일 날 되면 난 월급을 받을 줄 알아요. 그럼 인사부서에서 뭐 LG 있을 때는요 이만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봉투를 가져와요. 이만한 봉투를 가져와요. 여기 어딨나? 여기에 봉투 하나 가져와 이렇게 가져와요. 여기에 명세가 딱 적혀 있습니다. 총 급여가 얼만데 뭐가 어떻고 뭐 초과 수당이 어떻고 뭐 교육 뭐 어떻고 쭉 명세를 해가지고 세금 제외하니까 얼마입니다 하는 것이 명세가 딱 붙은 아주 두꺼운 봉투를 딱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막 동전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무거워요. 그때 월급 받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월급 받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걸 주머니에 탁 놓고 집에 가는 그 셀러리맨의 아버지들의 그 심리, 이걸 가지고서 가족에게 얼마 줘야지, 몰래 내가 얼마 빼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지. 아무튼 그러나 이 봉투를 받는 기분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사라져 버렸어 이게 지금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런 거렇고 뭐 한 500명, 뭐 300명, 1000명 되는 이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사과 직원이 너무도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25일 급여를 제때 그날 주기 위해서 그 미리 2주 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총 이 사람이 얼만데 어떻고 쭉 명세를 뽑아가지고 다시 계산해보고 다시 점검하고 해가지고 미리 은행에 가가지고요 동전까지 다 받아다가 이 사람은 월급이 그 당시 80년대 뭐 16만 7,600원 하면요 16만원 뭐 종이 돈에다가 뭐 7,600원 세가지고 에다가 600원 동전 넣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봉투에 다 넣고 또 점검하고 다시 계산해보고 해가지고 차고 없도록 해가지고 그걸 전부 가지고 있다가 25일날 각 부서별 돌아다니면서 그 급여 봉투들이 전달했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착오도 있었겠지만 가끔씩은 뭐 계산착오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주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던 것이 그 당시 그 인사과 직원들의 업무였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딱 이용해가지고 급여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빠른 겁니다. 며칠 전에만 하면 돼요. 요즘은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성공을 해버리니까 월급봉투 아예 주지도 않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제 월급날 돼봐야 뭐 어떻게 그냥 온라인 입금되는 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옛날은 월급날은 술 한잔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은 그랬을지 몰라요. 재미가 없어 이제 온라인으로 입금돼 버려요. 다 압니다 얼마인지 속일 수도 없어요. 보너스까지도 전부 다 뭐 통장에 입금돼 버리니까 원래 빼돌릴 수도 없는 것이 아주 서글픈 셀러리맨들의 지금 입장이 돼 버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그러나 그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렇게 그 기업 활동의 기능에 그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전산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사실 맞지 않고요. 우리가 사실은 정보화라고 불러야 됩니다. 정보화라고. 전산화란 개념, 영어로 컴퓨터라이제이션, 이 말은 영국식이고 뭐 영어 단어에도 없어요. 뭐 미국에도 없어. 미국 단어에는 그 영어 사전에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그게 전산화의 개념이었다. 너무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컴퓨터의 진가를 발휘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 전산화 이랬죠. 그렇죠. 그와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또 이제 일어났던 또 하나의 개념이 사무자동화였습니다. 사무자동화는 여러분 지금 뭐 알고 있을 개념적으로 OA, 오피스입니다. 사무자동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사무자동화가 뭘까요? 이 전사와 사무자동화는 뭘까요? 아까 했던 거 사무 아닙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부르는 자동화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뭐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무자동화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개념을 봅니다. 사무자동화는
생각해 볼까요? 사무 자동화가 뭔가? 사무 자동화는요, 영어로 오피스 오토메이션. 사무 자동화는 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죠. 자, 이걸 보면요, 뭐 잘은 뭔지 모르지만 사무를 자동화한대요. 사무를 자동화하겠답니다. 자동화한대요. 사무가 뭐길래? 그래서 요걸 잠깐 띄어서 보죠. 요걸 잠깐 띄어서 보죠. 그렇지. 사무가 뭔데요? 우리가 그걸 자동화하겠다는 걸까요? 사무가 뭡니까? 사무는 뭡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게 사무 아니겠어요? 그게 뭐길래 자동화한단 말일까요? 자동화는 잠깐 논의를 치고, 자, 우리가 사무실에서 뭘 하죠?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뭐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 하는 일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직업이 급을 떠나서 그 어떤 직급이 있든지 간에, 그게 또 회사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뭐 유통업이든 간에, 기업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뭐 인사과에서 일을 하건 아니면 R&D 기관에서 뭐 일을 하건 뭐 영업 관리를 하건 간에, 여러분이 공장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아닌 화이트 칼라라면,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면, 오피스에서 일을 한다면, 공장이 아니고 외근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일을 사실 합니다. 많은 정보를 여러분 첫째 받아들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보고를 밑에서 받으면서, 윗분의 지시를 받으면서, 회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이어가면서, 고객으로부터, 다른 관련된 외부 기업으로부터 신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보고서를 찾아 읽으면서, 뭘 검색해 보면서, 여러분 많은 정보를, 한 명 한 명의 화이트 칼라 워커들은, 종업원들은 많은 정보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그 정보를 보다 우리 회사에게 유익한 정보로 가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서 가공을 한 다음에, 그 가공된 정보를 아랫사람에게 지시로, 고객에게 이메일로, 윗분에게 보고로 전달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우리 개개인은 뭐냐고요? 아까 말했던 우리 개개인들이요, 결국 우리 모두가 사실은 따라서 아까 말했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우리는 개개의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사실은요. 이걸 치워버렸네. 그래서 사무실에서의 우리의 활동은, 찾아볼게요. 아까 말했던 인풋, 가공, 출력을 하는 우리 개개인들도 하나의 시스템이야 이거죠. 우리 인간들도, 화이트 칼라들도 결국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시스템입니다. 사람 시스템. 정보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가공해서 밖으로 출력을 시킵니다. 윗분에게 보고로, 전화로, 카톡으로 아무튼 출력을 시켜요. 그 다음에 물론 저장도 하고요. 이게 결국 사무예요. 사무. 결국 그렇다면, 이게 사무실에서 하는 개개인의 활동이라면, 이 기능들이, 입력과 처리, 가공과 출력과 저장하는 기능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정보기술의, IT 기술의 도움을 받자. 그게 바로 오토메이션이야 이거죠. 사실 사무 자동화 OE 그러면요, 처음에 OE 기기 대표 주자들은 뭔지 아세요? 타자기, 그다음에 계산기, 복사기, PC 통신, 그다음에 파일 박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무 자동화 기기들이 대표 주자들이었어요. 전화기,
팩스 이런 것들이 사무 자동화 기기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 바뀌었어요. 지금 사무 자동화 기기의 대표 주자는 뭘까요? PC. 큰 대형 컴퓨터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전산화에 필요했던 그 큰 대형 시스템이 아니고 뭐 지금 대형 아니도 할 수 있지만 결국 PC가 이 역할을 다 맡아버린 겁니다. PC가 이메일을 통해서 뭐 다른 걸 통해서 쭉 받아들인 입력을 뭐 자료를 가공도 했다가 이걸 다시 뭐 내보내고요. 이 PC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워드 프로세서가 있고요, 스프레드시트가 있고요. 전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공하고 처리하고 물론 저장도 하고 이 PC. 그래서 현대의 사무 자동화의 기기는 PC예요, PC. 물론 인터넷이 통해서 뭐 정보도 받고 또 출력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PC와 인터넷이 사무 자동화 기기가 됐다. 과거에는 타자기였고 복사기였고 계산기였고 그런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요즘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죠. 가구방 가잖아요. 그러면 5A 가구 써 있잖아요. 5A 가구. 근데 5A 가구가 뭘까요? 사무 자동화 가구. 이게 뭘까요? 사무실에서 필요한 컴퓨터 책상?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5A 가구 그러면 사실은 옛날에는 사람들 어떻게 일한 줄 아세요? 옛날 그 드라마 보면 되지만 부장님이 제일 뒤에 유리창 쪽에 앉고요. 뒤를 앉고 그다음에 이쪽 과장들 앉고요. 그 앞으로 대리들 앉고 직원들 쫙 앉아서 딱 이제 부장님 앉아 있으면 수십 명이 자기 부의 직원들 탁 등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옆에 약간 소파 세트가 하나 옆에 있어가지고 손님 맞이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과거의 부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부장님 재미없어요. 요즘 어떡합니까? 다 칸막이가 돼 있고요. 뭐 직원들 볼 수도 없고요. 왜? 사무 자동화 가구 때문에. 사무 자동화 가구가 등장하면서 또 이런 일을 개개인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PC와 인터넷이 제공되고 이러면서 사무 자동화 가구 그럼 뭘 말합니까? 컴퓨터 책상뿐만 아니라 책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 일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도 볼 수 있고 이게 책꽂이가 뭐 이렇게 있고 다른 사람과 방해 안 되도록 약간 칸막이가 쳐져 있고 칸막이가 조금 뭐 일어서면 보일 정도로 쳐져 있고 그래서 독립된 공간에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때 필요한 가구들을 의자도 이렇게 자꾸 돌아가고 이렇게 이게 사무 자동화 가구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의 개개인의 능률 향상을 가져다주는 가구, 그걸 높여줄 수 있는 가구가 5A 가구 아니겠습니까? 또 사무 자동화는 그래서 어떻게 볼까요? 이것이 만약 사무 자동화라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사무 자동화는 결국은 뭡니까? 사무 자동화라고 하면 결국은 이 전산화, 사무 자동화의 개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한마디로 전산화는요,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산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무 자동화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개인의 능률을 높여줍니다. 그게 이제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죠? 보입니까?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요. 전산화는 조직의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그 각 부서별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사무 자동화는 개인의 능률 향상을 높여준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건 PC, 기본적인 건 PC. 이것이 둘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업의 전산화, 기업의 정보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걸 높여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갑시다. 1970년대, 80년대부터 그랬어요. 8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이런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산을 시켜왔다 이겁니다. 전산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혜택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각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했어요. 그러나 이들 사이에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연결이 각자가 열심히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할 뿐이었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모두 단절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 미리 지난번에 디스크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요. 그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내가 디스크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순서대로 맞게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시간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그리지 못했지만 각각이 이 컴퓨터 시스템이었고 정보 시스템이었고 각각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그 시스템 안에 하나를 덜 그렸네요. 이제 보니까 다시 마저 그릴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그리는 방법을 알았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쫙 뽑아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지우면 되더라고요. 이게 그림판을 이용하면 이렇게 지우면 되더라고요. 각각의 시스템이 영업기획 시스템, 자재수급 시스템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각각의 시스템이 이 데이터베이스,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면서 거기 안에 자기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그걸 정보 시스템의 개념으로서 활용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들 사이에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이것도 단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장 MIS 영화에 이게 서로 단절돼 있어요. 서로가 연결이 안 된 단절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가 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이고 참 이거 문제 있다. 우리는 열심히 재고 관리하고 생산하는 사람 열심히 생산하고 우리 판매하는 사람 열심히 판매하고 서로 사실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겠던 새로운 개념이요. 좀 이걸 묶어서 좀 같이 통합시킬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좀 통합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영업기획은요 시장 판매 예측을 하는 거고요. 자재 수급은 원자재를 수급하는 겁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거. 영어로 acquisition, procurement 이런 단어 알죠? 이런 단어 압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만한 단어. 자재 수급이라는 것은 이런 단어들 기업체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영어로 acquisition 크네요. acquisition 이것도 그 원자재 구매 혹은 구매라는 단어 자체가 procurement 아닙니까? 이런 단어. 아무튼 acquisition, procurement를 하기 위해서 기능들, 물론 manufacturing,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넘어가죠. 사실 얼만큼 원자재를 수급하는 것이냐? 사실 어떤 기업은 혼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을 또 원자재를 수급을 하거나 부품을 수입해 가지고 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용을 하거든요. 뭐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그 하청업체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하청업체들에게 또 원자재를 제공하는 또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기 원자재로부터 수입받아서 또 그걸 또 가공하고 그걸 또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최종 제품을 생산할 때까지 많은 그 영어로 서플라이 체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서플라이 체인 이야기했지. 서플라이 체인이 있거든요. 이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지면은 생산이 중단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를 제공해주는 기업에서 타이어를 제때 공급을 못한다? 내 차를 완성시킬 수 없는 거죠.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타이어를 받기 위해서 저기 고무입니까? 원자재 고무를 수입해다가 타이어를 만드는 것인데, 고무를 만드는 브라질의 기업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저히 가동이 안 된다. 거기서 재고를 못하면 타이어를 못 만들고, 타이어를 만들지 못하면 내 차를 생산할 수 없던 거죠,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서플라이 체인을. 공급 체인이 끊어지면, 공급망이 중간에 끊어지면 이게 이제 가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가 하나로 지금 뭉친, 하나로 가동되는 지구촌이 하나잖아요. 옛날에는 그 자기 지역별로 조그만 소기업도 생존해 살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24시간 공급망 1채널을 가동시키면서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자재수가 아주 중요해요. 물론 생산 중요하죠. 생산을 한 다음에 재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고 관리가. 재고는요, 공장에 만들어진 물건을 쌓아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고 관리 나중에 혹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고 관리는 적정량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낭비죠. 쓸데없는 돈을 창고에 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너무 적게 생산을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이 찾을 때 판매할 게 부족하다 보면 이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 거기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적정 재고량을 쌓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보세요. 얼만큼 원자재를 수급해서 얼만큼 생산하고 얼만큼 재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묶음으로 흘러야 되잖아, 이게. 근데 이 독자적인 독자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통합하려는 분위기가 이제 이렇습니다. 좀 통합해보자. 그래서 주로 자재 수급에 좀 맞춰가지고요. 이 자재 수급의 측면에서 이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주안점을 좀 두어서 이 자재 수급 쪽에 주안점을 둬보자. 잘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까요? 이런 쪽을 좀 통합시켜보자. 약간 시장 그 예측과 더불어서 이쪽을 좀 통합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아니야,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보자 하고 나중에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이 전체를 이렇게 좀 보자, 이럴 수는 없느냐, 이렇게 개념이 점점 이제 전체를 보자. 그래서 이걸 서로 통합시켜서 움직이자. 어떻게 독자적으로 자기 할 일 많으냐. 나는 물건 사고 말 거야. 원자재 싸게 사갖고 올 테니까 알아서 해. 생산하는 사람은 뭐 원자재만큼 생산할 거야. 알아서 해. 재고 관리하는 사람은 생산한 만큼 내가 창고 관리 잘 할게. 판매할 때 나갈 때까지. 판매하는 사람 있든 없든 내가 잘 팔게.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계시키자는 노력이 있으면서 이제 출발했던 개념이 사실은 MRP라는 개념입니다. MRP라는 것은 이 파란색 있잖아요. 이거 파란색. 주로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원자재, Material Requirements. 필요한 것이 과연 얼마야? 그걸 미리 기획하자. 원자재 수급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획하자는 것이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그래서 MRP,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느냐, 좀 전체 사이클 좀 보면 안 되느냐 하고 등장한 것이 또 다른 MRP,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단절된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화 시켜서 제법 정보화에, 전산화에 재미를 봤던 각 기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그 시스템 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통합하자,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MRP 개념이 시작했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걸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전체를 다 통합하자. 뭐 인사급여 이런 조직까지 다 통합하자. 모든 기업의 모든 기능을 다 통합하자 하고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어를 좀 쳐놓으면요, 이 작게 이야기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로 자재 수급, requirements planning에 주로 신경을 썼던 요것이요. MRP1이고요. 글자 너무 크네요. 이게 MRP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좀 큰 거, 이 그림이 요 부분, 요것이 MRP2고요. MRP2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MIS 이야기하면서 경영정보 시스템 이야기해서 다시 시작하겠지만, 이 전사적인 움직임으로 보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 하는 것이 ERP라는 용어들인데, 다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을 이해할 때 꼭 필수적인 용어들이고, 난 다시 강조하겠지만, 그렇게 점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전산화에서 만족하다가 이걸 좀 묶자, 좀 더 크게 생산 전체, 이거 Manufacturing Resource Plan이니까 Manufacturing 전체를 보자 하고 넘기다가, 아니야, 전사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Enterprise Resource Plan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재밌는 그 관점이 뭐냐면요. 결국 MIS란 뭐냐면요. MIS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MIS는 여기서 내가 지금 ERP라는 단어를 썼는데, ERP라는 단어를 일단 잠깐 잊어봅시다. 이건 잠깐 잊어볼게요. 잠깐 잊어먹고 여기다가 MIS란 말을 쓰겠습니다. 이게 MIS 제일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묶어보자 하는 것이 MIS였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MIS는요,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사적으로 시스템들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이게 전체 MIS, 전체 시스템들이 통합정보 시스템이 한마디로. 그래서 MIS는 기업의 통합정보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통합정보 시스템, 이게 한마디로 MIS예요. 전체를 묶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MIS의 태동 배경입니다. 전사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동시켜보자. 조그만 시스템이 아니라 또 부분적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을 묶어보자 하는 것이 바로 통합정보 시스템의 개념이었고,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각각은 됐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CEO가 보기에는 당연히 서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큼 판매되면 그 회계로 재무로 연결돼야 되고요. 전부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는 노력이 이제 그 기술자들에 의해서 구상이 이제 정진되게 됐고,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전체 시스템이 통합된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영정보 시스템이라 부르자 하면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그 당시 태동된 겁니다. 80년대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MIS라는 개념이 사실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기업의 어마어마한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정보 시스템의 개념은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큰 대형 정보 시스템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대형 정보 시스템 하나가 존재하면서 그 하나로 모든 기능들이 엮어서 일관성 있게 서로 단절되지 않은, 서로 이 기능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단일 데이터베이스, 로지컬하게는 단일 데이터베이스죠. 이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MIS가 진행되도록 만든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잠깐 설명하면은,
전산은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독자적인 각각의 개별 정보 시스템 활용부터 시작했지만 이걸 좀 묶어 시행시켜보자 하는 노력이 통합정보 시스템을 지향하게 이르렀고, 만약 그러한 통합정보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존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영정보 시스템이라 부르겠다 고 하면서 MIS라는 용어가 태동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80년대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도 필요했고, 네트워크 기술도 필요했고, 데이터베이스 기술도 필요했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과제였어요. 어떻게 기업의 전사적인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MIS 구축은 실패와 실패를 거듭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잠깐 그 전으로 가서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다 내가 잠깐 몇 가지 치워놓으면,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MRP라는 개념도 있었고, MRP라는 개념도 있고, 이것이 점점점 이어오다가 이것이 MIS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뭐 Value Added Network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기업들과 Value Added Network, Value 가치를 높인 네트워크, 우리 기업과 다른 외주 기업들 사이에 잘 연계돼 가지고 그 가치를 높이는 망을 만들자, 그런 노력. MRP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서로 엮어보자, 단일 기업 내에서. 그렇지만 VA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도 같이 노력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개념들이 막 이제 등장하다가 80년대 드디어 MIS라는 새로운 아주 유행 신조가 생긴 겁니다. 생긴 거예요. 이것이 언제냐고요? 80년대입니다. 1980년대. 아주 인기 절정의 용어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바로 80년대 초반에 83년도에 우리 외대 경영정보학과가 만들어졌고, 또 본교의 경영정보대학원이 설립되었고, 우리 경영정보대학원이 아시아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야간 아닌 주간 대학원으로서 태동하면서부터 모두가 경영정보학을 배워야 된다, 경영정보대학원을 가자. 그래서 우리 외대 경영정보대학원이 얼마나 인기였는지 모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도 전부 우리 외대에 왔어요. 경쟁률, 입학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대단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외대. 물론 그 경영정보대학원이 최근에 이제 체제가 바뀌어서 경영대학원화되고 이러면서 희소 가치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뭐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대단한 우리 외대가 앞장섰고, 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LG를 따라서 외대에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용어를 통해서 MIS가 드디어 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MIS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MIS는 따라서 전산화를 일약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이끈 전혀 새로운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이 출발은 어디서 했다고요? 전산화로부터 사실 출발이 됐다. 아주 전산화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사무자동화의 관계는 뭐냐고요? 사무자동화는 사무자동화로 굴러갔죠. 개인의 능력 형상이기 때문에 각각 개인들이 PC를 통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보는 것은 또 업무대로 봐줬고요. 그러나 이것은 통합 기업의 포괄적인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용어 설명을 다시 한번 잠깐 하면, 다시 내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써놨는데 깜빡 잊어먹은 내가 보여줄 걸. 그래서 MRP는 주로 원자재를 수급하는 데서 제조까지 과정. 그래서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이 머테리얼이 원자재예요. 얼만큼 내가 사야 되지, 미리 수급을 해야지, 그걸 미리 기획하자는 것이 MRP1이었고, MRP2는 생산 라인으로 좀 확대시키자. 그래서 같은 MRP지만 이것은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그래서 좀 전체를 좀 보자, 사이클 좀 멀리 보자는 것이었고요. 바로 이것들이 확대하면서 아니야, 전사적으로 보자 하면서 MIS라는 용어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ERP는 아까 쓰다 말았는데 좀 달라요. 구축이 불가능했어요. 구축이. MIS라는 그런 대형
단일 기업을 위한 대형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 MIS 구축 그 과제들이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시스템이 자꾸 버기 생기고 가동이 안 되고 연계가 안 되고 서로 정보 유통이 안 되고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시키는데 아주 힘겨운 작업을 벌이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큰 기업에서 보통 MIS 하나를 구축해서 얼마만큼 쓰는지 압니까? 수백억씩 소모시킵니다. 수백억씩 써요. 그러다가 이제 전혀 또 다른 이제 그 회계 패키지는 좀 정해가 되어 있는데, 그죠? 회계 패키지나 이런 건 정해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MIS는 이 정형화된 게 아니잖아요. 유통 다르고 서비스 다르고 대기업 다르고 중소기업 다르고 병원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독일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 독일 제 4차 산업 이야기하면서 독일에서 기업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생겨났어요. 독일에서요. 유명한 기업 하나가 아주 독일의 많은 제조업의 MIS 구축을 쭉 이제 해오다가요. 1980년대 쭉 해오다가 제가 말했듯이 얼마나 제조업이 강한 국가가 독일입니까? 해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유통이든 서비스든 제조기업이든 뭐 어떤 형태의 조직이건 결국 회계는 회계더라, 재무는 재무더라, 영업은 영업이더라, R&D는 R&D더라,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더라. 약간 대동소이할 뿐 결국은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기업에게 MIS를 구축해 주느라고 뭐 100억씩 받고 구축해 주고 B라는 기업도 뭐 80억 받고 구축해 줬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 소프트웨어는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요소도 비슷비슷하더라.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종의 패키지화 시킬 수 없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대기업의 큰 뭐 회계 뭐 워드 플러스 패키지도 아니고 회계 패키지도 아니고 어떻게 큰 기업들에게 패키지를 제공한다고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정보 시스템 패키지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패키지는 아니에요. 그 기업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약간 개조해 줄 만한 필요성이 있대.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나중에 시켜야 되지만은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나 이 가지고 있는 모듈들 미리 만들었다가 이 모듈들을 미리 만들었다가 인사 모듈, 뭐 회계 모듈, 재무 모듈, 뭐 재고 관리 모듈, 뭐 쭉 모듈을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표준 모델들을 만든 다음에 그 모듈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기업에서 MIS가 필요하다 하면 이 모듈들을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약간 수정 보완하고 기능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딱 연계시켜서 딱 제공하니까 100억 옛날에는 3년 걸려서 100억이 투자가 필요했던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제는 6개월 만에 단 6개월 만에 30억으로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한 다음에 아주 히트를 쳤어요. 미국에서. 그 기업 이름이 써야 되기 때문에 편집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ERP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이름이 뭔지 아세요? SAP라는 회사입니다. SAP. 한국 SAP라는 용어 혹시 들어봤습니까? 회사 이름 있는 거 압니까? 들어봤어요? SAP라는 회사가 독일 회사입니다. 이 독일 회사가 ERP 솔루션을 가지고서 아주 선풍적인 일을 끌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는 모를 때요. 각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전부 다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SDS가, LG전자는 LG CNS가 그 그룹 내에 있는 IT 기업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에서 활용하게끔 했는데 너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버겁고 이게 뭐 가동이 안 되고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와중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계획이 있는데 삼성 그 당시 이제 건강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이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을 가가지고 들어봤더니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80년대 후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SAP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SAP가 새로운 접근 방법이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대응책이고
그래서 컨설팅 받은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시키면 쉽게 값싸게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왜 굳이 MIS를 다 일일이 구축을 하느냐. SIP 같은 회사에 부탁하면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이미 증명된 에러 없는 품질이 보장된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값싸게 그것도 빠른 기간 내에 왜 자꾸 구축하려고 하느냐. 이건 구태난 MIS 구축 방식이다. 이건 회장이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중학들 사장들 다 물러먹어가지고 SIP 들어봤습니까 당신들? SIP가 대단히 중요한 기업이라는데 그 기업을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나 삼성 SDS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해가지고 최초로요. 90년대 초반쯤 될까요? 최초로 SAP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가지고 삼성전자의 SAP 시스템을 그러니까 SAP는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고요. ERP를 한마디 ERP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시스템들 그게 이제 각각의 모듈들이에요. 이게 모듈들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모듈들 들여다가 모듈들을 커스터마이즈 시키는 겁니다. 그것들 커스터마이즈 시켜가지고 삼성전자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시켜서 삼성전자에 맞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ERP가 생기는 거예요. MIS 쉽게 구축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 이제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SAP라는 기업을 처음으로 국내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한국에 그 당시부터 그래서 SAP 코리아라는 기업이 만들어졌고요. 선풍적인 있길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까지 이제 커지면서 대단한 이제 국가 전산에 기여를 하게 된 기업이 바로 SAP입니다. SAP가 한 일이 뭐냐고요? ERP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ERP는 여러 가지 표준 모듈들의 집합이에요. 그 표준 모듈들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독일의 여러 기업들에게 MIS를 구축해주는 그 경험으로 SAP가 그 모듈들을 만들어서 여러 새로운 기업에도 얼마든지 기존 표준 모듈들을 커스터마이즈 해주면 쉽게 구축 가능하다. 그걸 처음 들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가 그들의 MIS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SAP ERP를 도입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는 지금도 SAP 코리아 그러면 지금도 이미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ERP는 뭐냐고요? MIS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약간의 패키지 형태다. 이걸 이제 보통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니까 번역할 때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 싫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무슨 뭐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지 맙시다. 그래서요 ERP는 뭐입니까? 기업의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그렇게 봅시다. 그리고 바로 MIS가 통합정보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이 통합정보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듈들이다. 지금 이제 SAP뿐만 아니에요. 이제 오라클이라는 기업도 ER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도 심지어 국내 기업들도 중소기업형 ERP 그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근데 시작은 SAP였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국내에서의 SAP의 ERP의 도입은 삼성전자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 돌아가면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ERP네. ERP. 그래서 MIS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ERP다. 지금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비디오로 이제
이제 뛰어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럼 무엇인가? 경영정보 학은 과연 무엇인가? 경영정보 학은 과연 무엇인가? 아까 말했듯이요. 통합정보 시스템을 만들면 독립된 전산 정보 시스템들을 연계시켜서 하나의 통합정보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에 비해서 그런 우리의 그 꿈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시스템이 너무 부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과 조직과 IT가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로 잘 연계되어서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정보 시스템이 진짜 해결되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80년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한마음 일심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기술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되어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 ERP 나오기 전에요.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실무자들의 고통이 많았고 실책도 많았고 거기서 얻은 교훈도 있고 그래서 그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고 시작된 MIS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꿈이 그때 경영정보학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태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경영정보학은요, 경영정보학이라는 학문은 이 과정이에요. 과정. 경영정보학이라는 학문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ERP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겠다 하는 노력의 와중에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생각해보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간과 기기가 같이 만나도록 만들고 하면서 경영정보학이라는 학문이 태동된 겁니다. 그래서 MIS란 꿈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중에서 태어난 새로운 학문이 바로 경영정보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IS라는 용어와 경영정보학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100%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경영정보학과 MIS 관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RP 솔루션은 훨씬 그 후에 나왔단 말이죠. 90년대 나왔어요. ERP는 90년대니까 그 80년대의 솔루션이 아니다. 90년대에 오히려 등장했다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건 90년대입니다. 그래서 90년대고요. ERP는 90년대고 경영정보학은 그러나 8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 외대에도 그런 학과가 생겼고 나 역시 80년대 학위를 받았었기 때문에 경영정보 시스템을 전공해가지고 받았고 그러니까 이것들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다. ERP는 90년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이 거의 50분이 지났는데 지금 시작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점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점점 올라갈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세모를 채우려고 했는데 역시 세모를 채울 수가 없네. 좀 다시 와서 이 윗부분 좀 진행을 시켜야겠다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이거 50분 1시간 넘어가니까 굉장히 나중에 영상 자료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끊고요. 요 세모 윗부분 더 이야기하고 또 날개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아마 이 경영정보의 방향 전체가 아마 3시간보다 훨씬 많아질 줄 몰라서 이번 주에 다 못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잠깐 스탑을 하고 다시 이 그림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나 추가로 좀 다시 볼게요. 지루합니까 여러분? 지루합니까? 아니요. 지금요 여러분이 좀만 나랑 같이 버텨주면 돼요. 이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이쪽 그림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영정보학을 왜 들었고 경영정보학 그러면 떠오르는 그림과 더불어서 누구한테든지 떳떳하게 경영정보학이란 이런 학문이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잠깐만 나랑 몇 시간만 같이 버팁시다. 그러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경영정보학을 제대로 배운 겁니다. 배운 거예요. 맞습니까? 물러갈게. 좀 다시 옵니다. 5분에 다시 와야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